오늘 밤 시간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 우주, 블랙홀, 신적 존재, 그리고 과학 법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티븐 호킹과 칼 세이건, 그리고 SF 작가 아서 C 클라크, 인류가 별을 탐험하며 마주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기 가장 위대한 지성을 모셨습니다. 끔찍한 장애로 인해 스티븐 호킹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탄을 극복하고 눈부신 물리학자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음성 합성기를 사용해 그는 이 세상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궁극의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아서 C 클라크는 통신위성을 쏘아 올릴 기술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위성통신 중계기라는 논문으로 그 기술적 개념을 발명해버렸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비전이 바로 지구촌 탄생을 알렸습니다. 통신으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또한 그의 SF 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나사 우주 비행사 세대에게 영감과 로드맵을 주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로 이미 엄청난 유명세를 떨쳤지만 나사 우주 탐사선에 인류 최초의 메시지를 실어 미지를 향해 발송한 최초 과학자입니다. 그는 이 우주라는 광야에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세이건 박사님은 오늘 건강 문제로 인해 뉴욕주 코넬 대학교에서 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그럼 먼저 아서 클라크의 위성 중 하나를 통해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통신 위성 기술이 아주 잘 작동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아서 작가님도 제 말 잘 들리십니까? 저는 아주 잘 들립니다. 호킹 교수님, 세이건 박사님과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네. 서실 호킹 교수는 최근 출판계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순수 과학 이론에 관한 과학책으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마이클 잭슨 자서전을 앞질렀습니다. 그 책이 바로 시간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속에 담긴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요즘 궁극의 해답, 즉 모든 것을 설명할 모든 것의 이론을 찾는 여정에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몸담은 호킹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과업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호킹 교수가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호킹 교수님은 3년 전 폐렴에 따른 기관 절개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음성 합성기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손에 쥔 스퀴즈 박스를 조작할 텐데 이 컨트롤러가 입력 장치입니다. 의자 팔걸이에 부착된 이 화면에 뜨는 이런 어휘 목록을 스크롤하고 원하는 단어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준비되면 음성 합성기를 거쳐 우리 청각에 다가옵니다. 호킹 교수님, 준비되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00년간 우리는 가장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금세기 말까지 인류가 완전한 법칙 체계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스스로를 없애지만 않는다면요.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의 이론을 발견하면 그 발견은 단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머지않아 그 통일 이론은 간결해져서 적어도 그 개요만큼은 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만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비전입니다. 자, 칼 세이건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책에 서문을 쓰셨는데요. 상식이 쌓인 어른들과는 달리 오직 순수한 어린이들만이 자연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인지 궁금해야 한다 라고 쓴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하고 싶었던 점은 요즘 교육 체계가 근본적인 질문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밤하늘에 뜬 달이 왜 둥그냐고 묻거나 불이 왜 녹색인지 물을 때 적어도 제 경험에 따르면 어른이나 교사가 대부분 아이를 실망시키는 답을 내놓습니다. 달이 어떤 모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니? 좋은 질문을 줬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와 같은 방식이 필요하고 낙담보다는 기대감을 줘서 과학자가 늘어난다면 인류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아서 클라크 작가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가 SF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상상력에 붙어있는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고 사람들이 과학자라든가 우주인이 되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우주 비행사가 제게 찾아와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흥분시켰다면서 마치 제가 늙은이가 된 듯한 느낌을 주더군요. 그럼 호킹 교수님께 준비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빅뱅 직후 우주는 급팽창을 겪었습니다. 약 150억 년 전에는 모든 은하가 겹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제 인플레이션과는 비교조차 실례입니다. 그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값만 오르는 수준이 아니었죠. 우주 최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은행 계좌에 1원이 찍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 한번 깜빡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지구상 모든 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우주의 시작을 연 최초의 통화 팽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돈, 즉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주는 중력 에너지라는 자기 신용 하나만으로 우주은행에서 거대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막대한 대출금으로 지금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해낸 셈입니다. 그 결과 카오스 경제학의 위대한 승리가 펼쳐졌습니다. 물질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우주 경제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대처 정부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출금 상환 조건입니다. 우주은행이 제시한 만기일은 바로 우주의 종말 그 자체. 그 전까지는 이자를 낼 필요도 원금을 갚을 필요도 없는 우주 역사상 가장 완벽한 대출 계약이었습니다. 자, 잠시 이 빅뱅 이론이라는 기본 명제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님께 가보죠. 이 빅뱅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약 50억 년 된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도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오래되지는 않았죠. 이 태양조차 120억 년 정도 된 은하 속 일부이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해변가, 모래, 알갱이를 합친 수보다 더 많은 은하들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행성, 항성, 은하 그 어느 것도 빅뱅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빅뱅 그 순간에는 오직 에너지, 즉 기본 입자만 있었고 이 태초의 존재들이 서서히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우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진화라는 장대한 진화 서사가 나온 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간헐적으로 인식하죠. 호킹 박사님이 이룬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이 기나긴 진화 서사에 대한 지식에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일입니다. 제 머릿속엔 칼 세이건 박사님이 이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온 우주가 말하자면 성냥갑 안에 전 세계를 집어넣듯이 아주 놀랍도록 작은 꾸러미 속에 담겨있는 이미지입니다.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상상할 수 없이 작게요. 사실 너무나 작아서 하나의 점으로 사라지는 듯한 모습이죠. 칼, 그렇다면 제가 방금 묘사한 이 모습이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태초의 순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호킹 박사가 말했듯이 은하계 자체는 확장되어 있고 상호 관계 측면에서는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풍선 표면이 부풀어 오르듯 말이죠. 풍선 표면에 점 2개를 찍어놓고 풍선을 불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서로 더 빠르게 달아납니다. 자, 이 장대한 우주를 한 편의 영화라고 상상해 보시죠. 그 필름을 거꾸로 아주 빠르게 되감아 봅시다. 그러면 약 150억 년 전 어느 한순간에 다다릅니다. 바로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말 그대로 단 하나의 점 안에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어쩌면 영원히 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궁극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만약 모든 게 무에서 태어났다면 그 설계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또 누가 만들었는가? 결국 우리네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한한 질문 속 심연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지금도 우주는 그토록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주 바깥에 앞으로 계속 뻗어나갈 빈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아는 한 우주 팽창을 막을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주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죠. 이제 인류 앞에는 빅 퀘스천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우주를 멈춰 세울 만큼, 즉 우주를 다시 끌어당길 만큼 충분한 물질도 혹여 존재하는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암흑 물질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팽창을 막을 물질이 부족해서 팽창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줄다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단순히 보면 팽창하려는 힘과 모든 걸 끌어당기는 중력 간 싸움이죠. 중력이 승리한다면 우주는 팽창을 멈추고 영겁의 시간을 들여 모든 것이 시작된 하나의 점으로 되돌아가는 그 장대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팽창하는 힘이 이긴다면 우주는 마지막 별마저 희미해진 채 영원한 주위의 공허 속으로 한없이 외롭게 뻗어나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현대 천문학에 주어진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를 허블 우주망원경이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운이 좋다면 내년에 발사됩니다. 우선 앞서 호킹 교수님이 말한 경제학 비유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주가 자기 신용인 중력 에너지를 담보로 우주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대출받았다고 하셨죠. 제가 은행권을 나름 좀 아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대출은 언젠가 상환해야 할 빚입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그 끝은 파산, 즉 우주적 규모의 대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빅뱅으로 시작된 이 우주적 운명은 필연적으로 대붕괴로 끝을 맺게 됩니까? 아니요, 필연은 아닙니다. 우주의 운명은 전적으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담겨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직 미해결 문제입니다. 물론 대부분 제 동료들은 우주가 영원히 팽창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견으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제가 보기에 결코 확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우주적 시인 아서 클라크에게 넘겨보겠습니다. T.S. 엘리엇은 말했죠.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쾅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네, 이 세상 종말을 상상해보면, 그런 디스토피아를 상상해보셨다면 그 일은 굉음과 함께일까요? 아니면 흐느낌일까요? 이왕 끝을 맞이한다면 장엄한 결과로 끝났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사회자께서 던진 질문은 사실 인간이 아닌 우주적 스케일로 다가옵니다. 그 답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저 까마득한 미래입니다. 수십억, 아니 수백억 년, 어쩌면 인류라는 이름마저 먼지처럼 흩어진 뒤에나 펼쳐질 결말이니까요. 하지만 인류는 이제 그저 막연히 기다리지만은 않을 겁니다. 칼이 말했듯이 우리에겐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이 새로운 시선이 생길 테니까요. 궤도 진입에 성공해서 깊은 우주를 들여다본다면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이 거대 질문이 꼭꼭 숨겨둔 실마리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우주 식민지화가 우주 팽창 속도에 달린 일종의 경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아서 우리 인류가 은하계 중심도 아닌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는 그 변방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리라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인류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멸절한다면 먼저 태양계를 식민지화하고 이후에 다른 별들로 우주선을 보내고 궁극에는 다른 은하계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 팽창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우리는 결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의 역사에서 제기된 또 다른 매혹, 바로 시간 그 자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 하면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는 일방통행 도로를 떠올립니다. 멈출 수 없는 전진입니다. 하지만 호킹 교수님 이론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는 즉각적으로 교차하는 전혀 다른 방향의 시간이 등장하더군요. 바로 허수시간이라는 수학 개념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앞으로도 뒤로도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듯이 보입니다만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사실 두 종류의 시간이 흐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실수 시간, 리얼타임입니다. 시계 초침이 새기는 시간, 우리가 늙어간다고 느끼는 바로 그 시간이죠. 이 시간 속에서 우주는 빅뱅과 함께 태어났고 언젠가 대붕괴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명확한 고독하게 외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허수 시간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아서 클라크 같은 SF 작가들이 즐겨 쓰던 상상력이 만든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허수 시간은 명확히 정의된 수학적 개념입니다. 상상과도 같은 이 수학 개념은 우리가 아는 현실 시간과 직각을 이루는 완전 새로운 차원의 시간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른 우주 멸망 가설, 즉 대붕괴가 발생하면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허수시간 세계관에서는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구의 표면과 같죠. 제가 직접 세계를 일주해봤지만 지구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수시간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닫혀 있어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백 투 더 퓨처처럼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전 오랜 시간 기자 활동을 했고 아시다시피 BBC에서 쇼를 진행합니다. 호킹 교수님 책에 담긴 이 아이디어, 경계는 없지만 지구처럼 유한한 이 놀라운 4차원 우주 모형은 제 상상력이 가진 한계를 최대치로 시험하는 기분입니다만, 칼 세이건 박사님, 저 같은 비과학인을 위해 이 개념을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그 개념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는 연장통은 우리 인간 세계에 맞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0.1mm짜리 바늘 끝을 보거나 수 킬로미터 밖의 산을 바라보거나 찰나의 순간을 느끼거나 또 한평생 길이를 가늠하는 데는 더없이 완벽한 도구들이죠. 원자 하나를 축구장만하게 확대하면 그 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원자핵은 고작 모래알 하나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원자핵 하나가 축구장 전체 질량이 지닌 무게 중 99.9% 이상을 차지합니다. 10의 13승 센티미터가 지닌 의미는 결국 원자의 대부분은 텅 비어 있으며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모든 존재는 텅 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자 세계로 들어가거나 우주론을 다룰 때 우리는 100억 광년 넘어 그 너머에 대해 논하는 셈입니다. 인간 직관으로 구성된 이 연장통에 담긴 도구들만으로는 이 광활하고 낯선 세계를 탐험하기가 버겁습니다. 우리 직관이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잠시 길을 잃는 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니까요. 만일 직관이라는 연장통으로 양자 세계나 우주론을 논할 수 있다면 그 도구는 문화적 산물, 즉 신화나 종교, 민속의 영역에 불과합니다. 문화적 도구들도 나름 의미를 지니지만 우리가 우주의 기원, 나아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 뭔가를 알아내려면 불편하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을 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우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1순위군요. 사실 이 엄청난 개념 앞에서 저는 자꾸만 엉뚱한 생각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물리학이 미래까지 예측하게 된다면 족집게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주식 분석가들은 다들 실직할까요? 글쎄요, 미래를 파는 장사만큼 오래된 비즈니스도 없죠. 타로카드 점쟁이든 애널리스트든 간에 그들이 없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난 얘기를 나누던 와중에 편안한 분위기가 더해진 듯하군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한대, 블랙홀, 허수시간 등 아주 거대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쉬어갈 겸 난해한 수학을 가지고 약간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서 클라크에게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망델브로 집합이라 불리는 복소수를 활용한 매혹적인 작업입니다. IBM 명예펠로로 있다가 예일대와 하버드에 몸담았던 과학자 브노아 망델브로 이름을 따 명명되었습니다. 그는 프랙털 기하학 분야 포문을 연 인물이죠. 우주를 서술하는 수학을 시각적이고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방정식입니다. 미학적으로 아름다운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존재가 나타내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존재와 무한대가 드러내는 그림을 살펴보시죠. 질서와 혼돈이 마주하는 첨예한 경계에서 우주는 바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는 우주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장엄한 일상입니다. 질서 정연했던 모든 게 무너지고 더욱 거대한 무질서 속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머피의 법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스리랑카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이 망델브로 집합을 엄청난 배율로 연구했습니다. 이제 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기이한 풍경이 바로 망델브로 집합입니다. 꽤나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세계를 창조한 법칙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Z제곱 플러스 C, 이 짧고 우아한 방정식 하나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을 나침반 삼아 컴퓨터라는 현미경을 타고 무한한 세계로 영원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마주하게 될 몇몇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앞으로 10년간은 인류가 펼칠 예술과 디자인에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무한한 지도 속에서 마치 블랙홀처럼 보이는 시면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을 모시고 그 시면 속으로 아주 깊이, 더 깊이 주민하는 일일 뿐입니다. 자, 이제 제 컴퓨터가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곧 화면에 나타날 텐데 제법 근사한 블랙홀 모습에 모두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네, 장관인데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제부터 진짜 항해가 시작되니까. 지금 보시는 이 두 번째 시면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온 블랙홀입니다. 1000배쯤 되죠. 이쯤 되면 우리가 출발했던 최초의 망델브로 집합은 아마 폭이 약 1609만 킬로미터쯤 되는 거대한 대륙처럼 보이죠. 지구에서 달까지는 좋게 20번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발견한 세 번째 블랙홀입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떠나기 전날 밤 컴퓨터를 2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가동시켜서 다다른 풍경이죠. 이 세계 축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우리가 여행을 시작했던 맨 처음 보셨던 그 작은 그림은 이 화면 기준에서는 태양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보다도 더 광활합니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좀 마치 수학적 무한 속으로요. 네, 이것이 바로 인간 정신이 맞닥뜨린 진짜 수학적 무한이죠. 파고들면 들수록 더 깊은 우주가 펼쳐지는 그야말로 영원한 여정입니다. 컴퓨터 용량과 계산 속도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입니다.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계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이 엄청나게 긴 숫자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니까요. 숫자는 지금 22자리 정도이고 이 컴퓨터는 그 숫자들을 곱해서 초당 100번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디테일 핵심은 무한대라는 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킹 박사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진짜 우주도 이러한 수학적 프랙탈 세계처럼 무한한 계단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자에서 원자, 쿼크까지 내려왔듯이 이 계단이 영원히 계속되는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단단한 최종 땅바닥이 존재합니까? 우주를 더 작은 규모로 파고들면 계속해서 새로운 구조가 나타나지만 분명한 한계선이 있습니다. 플랑크 길이라 불리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픽셀입니다. 1cm 눈금을 1조개로 나누고 다시 1조개로 나누고 또 100억 개로 나눈 것보다 더 작은 크기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공간은 우리 우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머니 속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지구만 한 크기로 확대해 봅시다. 지구 크기의 동전 속에서 원자 하나는 사람 크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원자 안 양성자는 박테리아만큼 작아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양성자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 양성자를 다시 한번 이 지구만 한 크기로 확대하겠습니다. 바로 그 상상조차 불가능한 스케일 속에서 플랑크 길이는 겨우 사람 크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그 복잡함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플랑크 길이 규모에서는 이 우주를 상당히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론을 찾을 만큼 똑똑해지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우주가 무한히 정밀해질 수는 없다는 어떤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서, 우리가 그 근원적 한계를 찾을 만큼 똑똑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원시적인 유기체이고 이 우주는 매우 오래됐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긴 한데 그럴 수 없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그러한 근원적 한계를 발견하더라도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호킹 교수님, 그렇다면 오랜 SF 단골 소재처럼 블랙홀로 뛰어들어 우주의 다른 곳으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최근 몇몇 연구에 따르면 블랙홀로 빠져 들어간 입자들이 우주 어딘가에 있는 다른 블랙홀을 통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블랙홀을 찾아 그 안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되니 이상적인 우주 여행 코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어디로 튀어나올지 선택할 방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 최악은 당신의 현실 시간 속 몸체가 블랙홀 속 중력장에 의해 산산조각 나면서 아주 질척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신의 허수 시간 속 역사는 다른 블랙홀에서 계속 이어지겠지만 스파게티 면이 되어버린 이에게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몇몇 항공사의 비행기 탑승 경험과 비슷한 경험일 겁니다. 아서, 그렇다면 과학소설, 즉 SF라는 장르, 그 실제 역할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현실 도피인지 아니면 사고를 확장시키거나 이 거대한 과학적 개념들로 우리를 안내하는 어떤 진짜 목적이 있을런지요? 우선 상황이 적절하다면야 현실 도피 자체가 나쁠 일은 없습니다. 현실 도피를 싫어하는 작자는 교도관들 뿐이죠.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가끔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심리와 현실 도피주의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SF는 탈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부터의 탈출이죠. 어떤 문제, 즉 SF는 기원과 미래를 다루는 허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소설이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SF는 제가 보기에 현실을 향한 탈출입니다. 우주의 기원이 어떻고 인류의 미래가 어떠한지와 같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유일한 문학, 이게 바로 SF니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호킹 교수님. 저는 비행 접시라든가 미확인 비행 물체를 믿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미 미래에서 온 방문객을 만났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시간이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가 지구에 방문한다면 이는 훨씬 더 명백하고 아마도 아주 불쾌한 사건입니다. 저는 다른 외계 문명과 접촉을 원치 않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만남은 북미 원주민들이 처음 백인들을 마주했을 때와 닮았습니다. 헐값에 맨해튼을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칼, 당신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전문가입니다. 호킹 교수님은 그들과의 접촉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군요. 당신은 왜 그들과 접촉하고 싶어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우리 인류가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든 싫든 우리는 이미 온 우주를 향해 우리 존재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시청자들은 TV를 시청하더라도 단순히 써올린 방송국과 자신이 시청하는 TV만 생각할 테지만 사실 그 전파는 우주로 발사됩니다. 인류가 쏘아 올린 텔레비전 전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여행 중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 신호를 듣는다면
그들은 이제 막 전파를 발명한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발전한 문명일 겁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보다 발전하지 못했을 테죠. 지구 문명보다 압도적인 외계 문명. 그들 의도가 선할지 악할지를 걱정하는 과정은 물론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납니다. 게다가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능력은 아직 매우 기초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작 단계라 볼 수 있죠. 핵심은 이미 우주로 발송한 우리 편지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외계인에 대한 대중인식이 1989년인 지금을 기점으로 과거를 돌이키면 매우 흥미롭다는 겁니다. 외계인은 분명 악당이었는데 지금은 예전만큼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약간은 낙관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아서 이런 시선을 토대로 글도 쓰시나요? 우선 네네, 저는 낙관주의자이고 그렇다면 우리 문명은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습니다. 그들이 자비롭기를 희망하는 단계입니다. 제게 있어 외계 지적 생명을 찾는 일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그들이 만년마다 우리를 방문할 수도 있겠죠. 제 말뜻은 우주는 거대하고 이 공간을 탐사하는 수많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10세기꼴에 한 번 정도 지구를 방문할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로 우리 행성 주변에 격리시설 따위를 지었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끝없이 추측할 수 있겠죠. 기다리면서 더 많은 과학 증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온전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죠. 우리는 이제 막 그 위대한 탐색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 답을 찾는 여정 자체가 우리 자신을 깨닫는 길이 되겠죠. 앞선 스티븐 의견에 반론을 제기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칼. 지구에서 발신한 최초의 대규모 상업 방송은 1940년대 후반이었고 약 40년 전이었으니까 구형을 상상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빛속도로 확장되는 파동에는 1940년대 후반 모든 유대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지구 문명이 발전하는 뉴스를 담은 그 원형으로 퍼지는 정보는 대략 40광년을 여행했죠. 지구로부터 40광년 이내에는 문명이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들이 지구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언젠가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보기 위해 작은 원정대라도 보낼 겁니다. 제가 바라볼 때 우리 인류가 우주 탐사선에다 그 골든디스크에 남자와 여자 모습을 새겼고 또 인류 정보를 삽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수많은 지구 생명체 사운드를 그 LP에 새겼고 또 그 LP 작동법 또한 수신호 그림으로 표시했더군요. 만일 외계 지적 생명체가 그 LP를 청취하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매우 원시적인 문명에 또 다른 유물이 왔군요. 이게 뭔가 싶지만 그래도 좋군요. 우리 문명에 전혀 도움되진 않지만 그들이 자신보다 천문학적으로 먼 미래에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만큼 사려 깊군요. 사심 없을 뿐더러 거대 은하계에 발을 디딘 그 신흥 문명이 던진 나름 낙관적인 제스처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아서도 말씀하시죠. 칼은 보이저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지구에서 보이저보다 훨씬 더 빠른 우주선을 만들게 되면 칼의 항해자들도 언젠가는 추월당하겠죠. 그리고는 스미소니언으로 돌아오겠죠. 전시 박람될 테니까요. 제 얘기는 아무리 최전선에 있는 과학 발명품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언제든 골동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1969년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위대한 순간으로부터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발걸음은 어쩐지 달에서 멈춰버린 듯한 기분도 드는데요.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제2의 닐 암스트롱이 저 붉은 행성 화성에 발을 딛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지금 핵탄두 6만 발이라는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서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이 행성 전체에 설치해 놓은 파멸의 부비 트랩이죠. 그중 단 몇 발만 터져도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소련은 물론 나아가 이 지구 문명 전체가 한 줌의 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이 파멸 어린 망명을 스스로 거두어 드릴 텐가, 서로 겨누던 그 첨단 기술로 평화라는 이름 아래 손을 맞잡을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인가. 저는 바로 그 증명을 위해 화성을 향한 미소 공동 탐사를 지지합니다. 냉전의 병사들이 아닌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함께 화성으로 가는 일이죠. 한때는 강이 흘렀고 지금은 붉은 먼지만 남은 그 행성, 말라버린 강바닥 아래 일전에 탄생했던 생명의 보금자리가 화석처럼 잠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인류가 서로 파괴하는 대신 이 위대한 빅퀘스천을 찾아 함께 찾아 나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겁니다. 제 지금 옆에는 화성 지구본이 있고
화성을 중심으로 적대국이 함께하는 일이기도 하죠. 화성은 오늘날 뼈대만 남은 상태이지만 한때는 훨씬 더 따뜻했고 훨씬 더 습했으며 대기 밀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보다는 지구와 훨씬 비슷했죠. 그곳에 생명체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화성은요. 화성은 그 자체로 매우 신비로운 역사적 존재입니다. 지질학적 특징과 자연, 그리고 탐사 가능한 엄청난 분야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의 종으로서 그 위대한 발견의 순간을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서 이런 위험은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화성에 가지고 갈 우리 존재 흔적들이 저 바깥에 엄청나게 소중한 무언가를 오염시키고 또 파괴해버릴 위험 말입니다. 그 질문은 결국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제 대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상상해보시죠. 우리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한 유럽에 머물면서 무인 탐사선만 보내 미 대륙을 탐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목숨을 잃지 않았겠죠. 하지만 인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바다를 건넜고 마침내 그 신대륙을 우리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사회자께서 우려하신 오염과 파괴에 대해 묻는다면 네, 물론입니다. 식민지 개척이란 본질적으로 그곳에 원래 있었던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새로운 도시를 짓기 위해 숲을 베어내야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언젠가 인류가 달의 진공 상태 대부분을 없애버려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성 대기 또한 우리 필요에 맞게 바꾸게 되겠죠. 물론 우주 속 일부는 원시 상태 그대로 남겨두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언젠가 인류는 화성을 고향이라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화성인들은 바로 우리 후손들이겠죠. 그렇다면 화성에서는 우리 자신을 뭔가 바꿔야 할까요? 제 말은 우리가 다르게 진화해야 한다는 건가요? 화성은 지구 인류를 바꾸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면 새로운 생물학 또 새로운 생물학적 경계를 오가면서 지구를 뛰어넘는 진화적 진보를 이룹니다. 놀랍긴 하지만 이런 과정이 우리가 우주를 발견하고 또 탐험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을 성취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행성에도 인류의 도덕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물론 우리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는 도덕적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이웃에게 행동하는 그 방식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만일 사회가 기계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기계 언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서로 반응하는데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덕 시스템이 필수이자 보편입니다. 호킹 교수님 책 마지막 단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한 이론을 발견한다면 머지않아 몇몇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이론을 대체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 우리와 우주가 어떻게가 아니라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해답을 통해 인간 이성의 궁극적인 승리가 펼쳐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될 테니까. 교수님은 신이 원할 때 우주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신조차도 과학 법칙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이 과학 법칙에 묶여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신이 극단적으로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종이로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저는 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추측하는 노력은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상상보다는 신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시도한 수많은 관찰로 관측한 결과 이 우주가 명확히 정의된 법칙에 따라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이 법칙들은 신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우주를 작동시킨 후에는 그 법칙을 깨기 위해서라도 우리 우주에 개입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최근까지는 그 법칙들이 우주 시작점에서는 반드시 붕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될지 선택할 완전한 선택권을 가졌다는 의미였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는 과학 법칙이 시간이 탄생한 순간마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에게 어떠한 자유도 없었을 듯합니다. 우주가 탄생한 방식은 과학 법칙에 의해 결정되었을 테니까요. 칼 세이건 박사님, 책 서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 책은 신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어쩌면 신이 없는 세계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다. 호킹이 그려낸 우주에는 창조주가 비집고 들어설 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우리가 신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떤 종류의 신입니까? 일단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고요. 또한 호킹 박사 얘기에 큰 관심이 가지만 그 가능성 범주를 밝히기 위해 두 가지 랜턴을 꺼내겠습니다. 첫째는 서양에서 인기 있는 개념이죠. 길다란 수염을 한 늙은 백인 남성 거인이 하늘을 지배하는 왕자에 앉아 존재하는 모든 참새의 추락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종종 전혀 다른 두 존재에 대해 말합니다. 한쪽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아주 익숙한 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옥좌에 앉아 참새 한 마리의 추락까지도 세심하게 관장하는 전지전능한 인격신이죠. 이제 그 신을 잠시 옆에 두고 스피노자와 아인슈타인이 평생을 바쳐 경외했던 우주를 들여다봅시다. 그들이 발견한 신은 경전이 아닌 우주 그 자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물리 법칙의 장엄한 총합, 자연의 질서 그 자체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자, 이 우주에 명확하고도 우아한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태도는 미친 짓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학 법칙들의 총합을 신이라 부른다면 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는 매우 멀고도 멉니다. 프랑스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왕입니다. 반면 우리 삶에 매일같이 개입한다는 첫 번째 신에 대해서는 호킹 박사 말씀처럼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현명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소 겸손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간적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개념이니까요. 호킹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칼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의미로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듯합니다. 그 말은 즉슨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 자체입니다. 아서 예전에 교황청 대사에게 저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황님이 빅뱅 이후로 과학적 연구는 괜찮지만 빅뱅은 신의 창조 영역이라고 말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아마 제가 아직 어느 쪽에 제 믿음을 걸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방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200년 전 한 일화가 떠오르는군요.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라플라스가 우주론을 발표했을 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론에는 신이 없지 않은가? 그러자 라플라스가 대답했죠. 폐하, 제게는 더 이상 그 가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태양계 형성을 설명하는 성운설을 알아내는데 수학 외에 그 무엇도 낄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과학이 이런 문제들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로서 교회의 우위를 대체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확실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최근 들어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황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 바티칸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갈릴레오를 복위시키고 있었고 그에 따른 변화가 감지됐죠. 하지만 그 변화가 꼭 전진만을 의미할까요? 혹시 후퇴하는 면도 있지는 않을까요? 칼 세이건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문명 초기에는 사제들이 바로 오늘날의 과학자였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고 일식을 예측하는 지식을 독점한 계층이었죠. 혹시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과거의 그들처럼 대중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사제계급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걸까요? 당신이 일부러 과장했기를 바랍니다만 과학 심장부에는 스스로 틀렸음을 인정할 줄 아는 위대한 용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히 여겼던 아이디어라도 증거가 NO라고 말하면 기꺼이 폐기하는 겸손함이 있죠. 과학은 자기 교정을 통해 진실에 다가서는 현재 진행형인 과정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도그마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어진 값 이상의 전제는 이룰 수 없죠. 위대한 선지자가 남긴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의심도 질문도 허용하지 않는 닫힌 성벽과 같습니다. 마치 손에 닿을 듯 기대감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과거의 사제들과 오늘날 이후로 과학자들이 흡사하지 않을지에 대해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 미래를 위한 의제를 설정할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인류가 나아갈 길이 바로 이 과학적 사고방식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과학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제도, 모든 믿음, 모든 사회 시스템을 위한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리하여 더 나은 답을 찾아 나가는 용기, 그 용기야말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아서 클라크 작가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나 사제가 의제를 정해야 할까요? 혹은 과학자가 하는 게 맞을까요? 인도의 네루 수상이 미노바 바벨을 인용해 말했습니다.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낡은 정치 이념과 편협한 종교의 시대를 끝내고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방식과 깊은 내면적 성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아, 클릭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호킹 교수님이 할 말씀이 있는 것 같군요. 과학, 특히 물리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법칙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하, 하지만 물리학은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어떤 행성에 사는지를 알려줄 수는 있겠죠. 칼, 과학은 정치 활동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과학 자체에 대해서도 과학적 회의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칼은 뭐라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회의적이어야 하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의심하고 더 나은 사실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하나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과학자보다 회의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은 우리네 주식이고 과학자가 머무는 학문의 생명선입니다. 과학은 스스로 교정하는 학문입니다. 정치와 다르죠. 물론 정치는 다른 힘으로 규정되긴 합니다만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창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를 완전히 매료시키는 질문인데요. 이제 이 토론 마지막 순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세 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각 분야에서 극단적으로 뛰어난 지성들입니다. 이들의 창의성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서 클라크 작가님은 작품 구상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먼저 해결하고 싶은 흥미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뒤에 그 문제를 풀 해답을 찾아가는 걸까요? 인류보다 월등히 진보한 외계 존재를 다룬 유년기의 끝이라든가 지금으로부터 수억 년 후 미래를 다룬 도시와 별, 그리고 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간 이런 작품을 써왔는데 솔직히 창조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진해의 딜레마가 떠오르는데 한 진해가 수많은 다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잘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본 다른 동물이 잠깐만, 너는 그 많은 다리를 대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거니? 라고 물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질문을 받은 진해는 그 순간 자기 다리 움직임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결국 발이 엉켜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그 비밀을 알아버리면 걷는 법을 질문 받고는 발이 엉켜 도랑에 빠져버린 진해처럼 될까봐 좀 두렵거든요. 골퍼가 도랑에 빠진 기분이 드는군요. 칼 세이건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에는 진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창의성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이 질문은 저 역시 매혹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제 방법은 그저 종종 저의 의식보다 훨씬 더 현명한 제 무의식을 존중하고 그 무의식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뿐입니다. 창의로운 과정이란 우리 마음속 의식과 무의식의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관계 간 조율은 첨예하고 또 긴장된 상태입니다. 줄다리기처럼요. 제게는 단지 그렇게 보입니다. 무의식은 가능성의 범위를 제한하고 의식은 그 가능성을 처리합니다. 인식 속 일치하는 내용과 불일치를 확인하죠. 창의성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스티븐 호킹 교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사물 자체가 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앞에 보이는 제 코를 따라가다 보면 직감에서 또 다른 직감으로 흘러갑니다. 한 가지 발견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 길 너머 끝자락에서 대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 역시 시 한 편과 함께 잠시 물러나야겠습니다. 거의 150년 전 시인 매슈 아널드는 그의 장엄한 시 미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 뒤에 무엇이 올지도 알지 못하는. 어쩌면 호킹 교수님의 웅장한 비전과 호기심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그 150년이 다 가기 전에 매슈 아널드가 틀렸음을 증명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세 분 모두에게 스티븐 호킹, 아서 시 클라크, 그리고 미국에 계신 칼 세이건, 우리 모두의 따뜻한 감사를 전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며 안녕히 주무세요.